웃음이 없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다. 법과 함께 웃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법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 오늘도 자유를 지키는 법 잔뜩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지혜입니다.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다. 오늘도 데이터 시슈 콸콸콸 해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건강해지실 준비 되셨습니까? 웃음 처방전 들고 온 코미디언 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웃음만큼 만병통치약인 게 있습니다. 바로 독서인데요. 독서가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치매와 퇴행을 늦추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는 요즘 독서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해요. 세 분은 책을 좀 읽는 편인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싶은 사람. 읽고 싶다. 임 변호사는요? 저는 사실 법전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법전 검색하죠. 읽으려고 한다. 읽고 싶다. 네. 다 안 읽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그렇죠. 저도 안 읽습니다. 요즘에 안 읽은 지 오래됐는데 저는 근데 책을 좀 한 달에 한 2권씩은 꼭 사가지고 책장에 꽂아는 놔요. 독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독서량이 맨날 그 수치로 나옵니다만 너무 낮아서 문제인 경우가 많죠. 자, 그런 와중에 요즘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외 독서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너무나 다행인데요. 자, 이런 흐름을 뒷받침할 법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사실 이 어떤 번역이라는 게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작업만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게 어떤 뭐 문화와 정서를 전달하는 그런 예술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동안 이 번역 작업을 좀 전문적으로 지원할 체계적인 교육기관은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쉬움을 좀 해결할 문화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번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이 번역 대학원 대학 설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 다행이다. 네. 이 아카데미 4관왕의 영예를 아는 영화 기생충 봉준호 감독 수상소감 기억하시나요, 혹시? 기억나요. 기억나요? 네. 뭐였죠? 영어로 했잖아요. 자막, 서브타이틀의 장벽도 아니죠. 한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대한민국의 영화 드라마를 넘어서 문학도 번역의 장벽을 뛰어넘어 세계로 쭉쭉 뻗어나갈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그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사실 이 부분 지원이 좀 더 일찍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 진짜 섬세하고 아름답거든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다들 말을 되게 맛깔나게 한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맛깔나다를 영어로 표현하려고 하려면 Taste good. 맛깔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번역을 하려면 결국 그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거든요.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요. 한국문학번역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그 경비를 정부가 출연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번역대학원을 통해서 연간 7, 80명의 번역가를 교육하고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겠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렇죠. 예. 자, 문학작품 번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이제 한국문학번역원인데, 예, 한강 작가의 작품도 이곳에 지원을 받아서 28개 언어로 번역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알려져서 또 화제가 됐죠. 자, 한국문학번역원에서도 번역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2008년부터요. 한국문학번역원이 번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제로 학생의 80%가 외국에 있는 그런 한국 학과 등을 졸업하고 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카데미가 공식 학위를 줬던 건 아닌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 이 번역 과정을 잘 수료를 한 그런 번역가들이 정식 학위를 받은 건 아니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어떤 전문적인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그러니까 없습니다.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냥 수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대학원대학으로 전환이 되면은 학위를 받은 이 원어민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문학의 뭐 교수라던가 번역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졌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상을 받는 한국 문학 작품들이 많아졌는데 이런 K문학에 대한 관심도가 이 법안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요? 네, 그 번역원 데이터를 보니까 최근 5년간 중요한 그 국제 문학상을 수상한 사례가 19건이나 되고요. 그 후보에 오른 건수도 48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한국 문학 해외 누적 판매 부수가 한 195만 부에 달하고요. 특히 2023년에만 판매 부수 54만 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022년 44만 부에 비해서 23%나 증가한 수치예요. K 문학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러네요. 예. K-문학의 글로벌 성공은 번역의 힘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단순히 문학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등 다른 영역으로 더 확장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기대가 드네요. 이 한국문학번역원의 이 번역 아카데미의 80~90%가 7개 외국어권에서 온 외국 학생들입니다. 이들이 석사 학위까지 딱 받고 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네. 이 K컬처의 선봉에 설 수 있게 되겠죠. 이 대한민국의 우수한 창작물들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번역 작업 그리고 이런 번역 종사자들에게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사실 뭐 OTT로 이제 해외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이제 번역이 어색해서 좀 몰입에 좀 방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네네. 이 해외 분들도 우리나라 작품을 볼 때 가끔 좀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황송하옵니다 하는데 막 땡큐 그냥 맞아요. 나오고 이런 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좋은 작품들이 해외에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뭐라 그래야 되죠 이러면 또? 홍보해 주셔서 please. Think again.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려워요. 임금에 대한 이거는 극존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외국어와 달리 존칭어, 극존칭어 등과 같은 높임말이 워낙 발달이 잘 돼 있고 또 의성어, 의태어가 풍부한 게 또 맞아요. 한국어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형용사도 많고요. 네, 그래서 한국인만의 정서를 고스란히 전달하기 어렵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번역 전문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교육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우리가 느낀 감동이나 이 말의 맛이 더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할 좋은 법안을 소개할 시간이죠. 오늘의 입법자들 주인공 바로 이분입니다. 교원의 지휘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이유가 있어서 지금 수업 방해 행동을 하는 건데 하지만 뛰어다니면 안 돼, 뭐 소리 지르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필요한 경우에 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해서 지원할 수 있다. 지금 정서적 아동학대가 너무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교사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있거든요. 이 아동학대 오남용으로 인해서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없어야 학교가 바로 서고 학생들도 학교에서 배워야 될 걸 제대로 배울 수 있지 않나. 교사도 학생도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 미래 세대를 위한 공교육 지킴이 백전백승아. 백승아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승아입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백전백승아라는 이 별명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여기서 나온 별명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의원님이 만든 별명이라고 들었어요. 네. 예. 어떻게 이걸 만들 생각하셨어요? 선거 기간 동안에 이제 별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학창 시절 내내 복숭아가 별명이어서 복숭아예요? 그때 너무 약하다 그러셔서 밤에 자다가 별명 뭐로 바꾸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가족이랑 삼행시를 지어보라고 저 이름으로 그래서 100 이러길래 100번 싸 100번 이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백전백승아? 괜찮은데 그날부터 그걸로 빌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예. 라임이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게요. 예. 아니 제가 듣기로는 또 의원님께서 웹툰 그리는 국회의원으로 유명하신데 이게 그림 솜씨가 이게 한두 해 그리는 솜씨가 절대 아닌 그 학창 시절 때부터 꾸준히 어떤 쌓아올린 실력과
그리고 막 채색도 하시고 이게 평상시 좀 그림을 그리시는 편이셨나요? 제가 아이 키우면서 원래 그 웹툰 디지털 드로잉을 공부를 해서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도 제 SNS에 올리고 소통하면서 이 부모님들 좀 힐링하면 저도 같이 힐링이 되고 그랬었는데 출판도 하고 이런 게 목표였는데 이제 뭐 교사 노조 활동도 하고 하다가 이제 정치계로 와 보니 바빠서 거의 1년 동안 패드를 아예 못 잡았다가 이번에 저희 국회 앞을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 보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또 다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시작하시면 계속 이제 그리시는 건가요? 네, 지금 거의 매주 한 편 정도는 해서 올리고 있어요. 자,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고 2년 차가 됐습니다. 예, 지난해 정치에 처음 입문해서 이제 숨가쁘게 달려오셨을 것 같은데 국회의원으로서 첫 이제 입문을 하셨으니까 어떠셨는지? 정말 지난 한 해가 쏜살같이 흘러갔어요. 네네. 숨 쉴 틈도 없이 흘러갔고 제가 1월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사표를 내고 이제 영입인재로 들어오고 또 더불어민주연합 당대표를 맡으면서 이재명 대표님이랑 같이 유세를 다니고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 너무 숨가쁘고 쏜살같이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고 매 순간순간마다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려고 국민과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치인은 이제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된다. 항상 그 마음을 마음에 두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아까 교사 생활도 하셨다고 했는데 단순히 교사만 하셨던 건 아니에요. 이제 이력을 좀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사하면서 지역 맘카페 또 개설자, 강원 교사노조의 또 창립자, 게다가 아이 셋의 어머니. 그러다가 이제 인재 영입으로 정치 입문을 하셨는데 어떠세요? 원래 정치가 꿈이셨어요? 아니면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입문하게 되신 거예요? 정치인 될 거란 생각은 전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이랑 소통하고 그러니까 제 아이들한테 이런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선생님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 학부모님들이 이제 졸업시키거나 하면 선생님 만나고 우리 애가 좀 사회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애가 많이 성장했어요. 그렇게 말씀하면 막 제 가슴이 막 뛰어요. 너무 행복하고. 아이들도 선생님이랑 보낸 1년이 너무 좋았다. 그런 말 할 때 이게 심장이 뛴 전 천상 교사였고 다만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이제 생활지도나 이런 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작년 서희초 사건으로 민낯이 드러났지만 그 전부터 사실 골마가고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는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데 가르치는 일이 두려워지는 시대가 되어서 내가 교사들의 힘을 모아서 노조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노조도 만들고 활동을 하다가 서희초 사건을 필두로 해서 국회에서 교사에게 제안이 들어왔고 제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섣불리 하겠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교사는 이제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교사직을 그만두셔야 되잖아요. 아까 천상 교사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오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고민의 깊이가 엄청 깊었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사표 내던 날 그 학교 주차장에 앉아가지고 막 눈물이 막 나서 내가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없구나. 많이 울고 그 고민의 깊이는 깊었지만 결단하기까지는 사실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영입 제안을 받고 바로 그날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이 돌아가시고 계시고 제가 그 노조 활동을 하면서 유가족분들을 뵙기도 했었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 힘들어지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영혼이 말라가고 있는지 제가 누구보다 현장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의원님 활동하시는 모습 그런 거 보면 신기해하기도 하고 뿌듯해하기도 할 것 같아요. 제자분들 지금도 계속 연락도 하고 지내시나요? 네네. 저희 아이들이랑 카톡방에 있어요. 어제도 이제 카톡을 했는데 선생님 춤추는 거 릴스 엄청 돌던데. 그래서 뭐 어떤 거 이랬더니 제가 탄핵의 답이다 이 챌린지를 율동을 해서 이렇게 올린 게 터져가지고 거기 제자들도 봤대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말 많이 하죠. 이 의원실에 커다란 액자로 만든 이 사진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사진일까요? 작년 서희초 사건 집회 사진이에요. 교사 집회 사진인데 저도 그 검은 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 검은 점이 어떤 걸 내가 잊지 않고 이 선생님들이 밝은 빛이 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런 문구를 써놓고 제 의원실에
달아놓고 제가 처음에 국회에 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학교 현장을 어떻게 바꾸고 싶었는지 그 초심을 잊고 싶지 않아서 액자를 걸어놨습니다. 의원님의 1호 법안이 바로 이 서희초 교사 일주기를 앞두고 발의한 서희초 특별법이잖아요. 네.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학교 현실을 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 보니까 해결책도 다양하게 좀 내놓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두셨나요? 사실은 제가 이름은 서희초 특별법이라고 붙였지만 특별법은 아니고 일반 법안들 6개를 이렇게 묶어서 이름을 네이밍을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 가장 힘든 점은 선생님들이 생활지도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학대, 정서적 아동학대가 굉장히 모호해서 이걸 조금 구체화하는 법안 하나, 또 선생님들이 이 학폭 업무, 또 행정 업무에 너무 이 에너지를 많이 뺏겨서 가르치는 일에 지금 집중을 못하고 계세요. 또 그런 일들을 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본질적인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총 6개 법안을 내셨는데 하나가 통과가 됐어요. 그 내용은 뭐예요? 지금 2개가 이제 본회의에 통과됐는데 하나는 학교 민원법 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악성 민원들을 교사 혼자 감당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계속 연락이 오고 감당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아서 이제 학교 특성에 따라서 이 절차나 방법을 정하고 이 학교 차원에서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만들라는 근거를 만든 법안이고요. 또 하나는 학폭 전담관 제도인데 이게 작년에 학폭 전담관이 도입은 됐는데 법적으로 어떤 권한도 없어서 도입은 됐지만 사실상 교사가 업무를 처리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 권한을 좀 명확하게 하는 법안을 냈고 통과가 됐습니다. 네. 나머지 4개 법안도 뭐 꼭 필요한 법안일 것 같은데 이 통과를 위해서 더 또 분주하게 움직이실 것 같습니다. 자, 야당을 대표하는 교육 전문가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백전백승아 의원님, 이분이 만들고 싶어하는 학교의 모습은 무엇인지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을 통해서 직접 저희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팀장 준비됐죠? 네. 교사 출신 백승아 의원님과 함께하는 입법자들.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백승아 의원님의 교사에게 날개를, 학생에게 희망을. 그 첫 번째 법안은요. 위기 학생 분리하면 끝인가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실은 배움의 공간이자 학생들이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간혹 이제 수업 중에 방해 행동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교사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가장 겪었던 부분들이 수업 시간에 막 어떤 심정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겠죠. 그 친구한테.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교실을 뛰어다니고 에어컨이 지금은 천장에 있지만 전에는 이제 세워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뒤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심지어는 사물함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친구도 있었어요. 1학년이면 이 몸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유 없이 문제 행동을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교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하지 마, 뛰어다니면 안 돼, 뭐 소리 지르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수십 명의 학생들은 수업을 받을 수가 없고 방해가 되죠. 네,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뭔가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해결해 줄 수가 없고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죠 또. 그래서 선생님들이 무력감을 많이 느끼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지금. 그러네. 네. 그러니까 말로 타일러야 되는데 말로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2023년도 9월에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 고시 이후로는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면 일단 분리 지도할 수 있게는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현재 교육 현장에서 분리 지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원님 뭐라고 보시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 행동을 보이는 친구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심리적인. 지금은 그냥 방치돼 있어요. 이게 근데 문제 행동 일으킨다고 다 분리되는 건 아니고요. 아무리 지도해도 다른 학생 수업에 방해가 되거나 도저히 이 수업 진행이 안 될 때만 분리를 합니다. 한계에 다다랐을 때 쓸 수 있는 조치군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교무실이나 어디 교사들 모여있는 곳이나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가 집에 가거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그 밖에 나가가지고 팔도 써 있고 이랬는데. 그런 거 아동학대입니다.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유가 있어서 지금 수업 방해 행동을 하는 건데
어떤 지원도 받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고시로만 있으니까 재정 지원이 안 됩니다. 저희가 17개 시도교육청 다 조사했을 때 재정 지원이 조금이라도 된 곳은 한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도의 공간이 마련돼 있고 별도의 인력이 투입이 돼서 이 친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필요하다면 치료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지원이 하나도 지금 되고 있지를 않아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임시방편으로 그냥 분리만 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뭐 저 어렸을 때 부끄럽지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손 들고 서 있어. 아니요.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어. 그래서 저는 그때도 어린 나이에 아니 무릎을 꿇고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냐. 뭐 그런 지금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분리된 학생들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건가요? 그러네 진짜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통 한 40%는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그냥. 아니면 교무실에 있거나 선생님 연구실에 있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학생에게 그 심리적으로 좌절감을 주겠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래서 저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 친구에게도 다시 교실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네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상담사가 어떻게 좀 배치가 돼가지고 상담 치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자, 전 팀장. 네. 지금 이제 분리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좀 됐나요? 그 2024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분리지도 실태를 보니까 교권 침해 사안이 지난해 총 5,050건이었습니다. 이게 2019년 2,662건보다 2배가량 늘은 거고요. 학교 폭력 사안 피해 응답률도 1.7%에서 2.1%로 증가하는 등 이 분리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은 지금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까 보니까 이제 문제 학생 이외에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도 좀 보장해야 되고 또 심지어 이 문제 학생은 이제 효과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의원님 생각이시잖아요. 자, 이게 이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이 법안이 담고 있습니까? 이걸 위해서? 법안에는 필요한 경우에 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실 안에 있는 다수의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고 수업 방해 행동을 보이는 학생도 자신의 어떤 심리나 이런 것들을 안정되게 좀 치유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분리지도를 받게 되는 학생들 이 굉장한 상상만으로도 소외감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실은 이 법안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보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 같은 이유예요. 이 학생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냐, 어떻게 교사가 학생을 분리시킨다는 말을 발상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학생을 만약에 분리시키지 않고 그 문제 행동을 보이는 수업 상태 그대로 둔다. 그럼 그 교실은 교실 붕괴가 일어나거든요. 그랬을 때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학부모님들의 불만과 이 불안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잖아요.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나머지 학생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방치해 두는 게 더 아동학대고 더 인권 침해가 더 진행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렇게 좀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고 관리를 받고 지원을 받았다면 이게 해가 갈수록 성장하면서 다시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예전 학년에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원래 그래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어릴 때 안 고쳤으니까. 낙인 효과가 되는 거예요. 쟤는 원래 수업 시간에 떠들고 친구한테 함부로 말하는 애야. 뭐 이런 낙인 효과가 생겨서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아동학대이지 않나. 이 학생도 분명히 더 성장하고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지원해준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이 법안에 보면 물리적 제지도 가능하도록 좀 규정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저희는 당연하다고 좀 생각을 했던 세대예요. 근데 이게 다소 좀 강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이 물리적 제지가 사용이 되나요? 친구들끼리 싸울 때 또는 본인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엔 그렇지만 이제 막 고등학교 나보다 몸집이 큰 학생이 나를 때릴 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방어의 목적인 것이지 물리적 제지라고 해서 막 학생을 가가지고 어떻게 막 큰일 납니다. 요새는 말씀드렸듯이 물리적 제지를 염려하시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교사들이 그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 체벌 금지는 법으로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안이 시행이 네네. 되면 뭐 학교 현장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어떤 교육적인 경험도 좀 크게 바뀔 것 같은데 의원님이 그리는 어떤 이 법안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세상을 살아가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학교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그럼 이 학생이 성장할 수 있잖아요. 또 나머지 학생들은 학교에 공부하러 왔는데 너무 시끄럽고 소란스러워서 수업을 못 받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학교에서 성장할 수 있고 또 교사들도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모든 학생과 교사가 다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데 이 법안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네요. 네. 정말 제대로 된 교육 현장. 네. 예,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팀장, 다음 법안도 서희초 특별법 중 하나죠? 맞습니다. 백승아 의원님의 교사에게 날개를 학생에게 희망을 그 두 번째 법안은요. 학생 지도가 왜 정서적 학대인가요? 아동복지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이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교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죠, 의원님? 네, 지금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건수들 중에 60% 정도가 정서적 아동학대예요. 네, 지금 작년에 법안이 신설이 돼서 교육감이 이게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 이 과정이 생겼거든요. 네네. 이 교육감이 이건 아동학대가 아니다. 그냥 생활지도다라고 판정한 게 70% 정도인데 그 70% 정도가 다 불기소 처리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동학대로 신고되지 않을 일들로 신고를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남용했다는 얘기죠. 네. 과하게. 오남용되고 예, 있다는 거죠. 예, 네. 예. 그렇죠. 아동복지법 개정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당한 교육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교사의 정당한 지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다. 신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의원님? 이 생활지도가 아동학대인지 생활지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모호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하다 보면 뭐 학생에게 훈계나 조언을 할 수도 있고 충고를 하고 제지를 하는 경우도 나오겠지요. 그럴 때 어떤 감정적인 불쾌감 또는 억울함 이런 것들이 생길 텐데 이것을 이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학습,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실 것 같은데, 자,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십니까? 일단 아동학대로 신고당해서 사직한 친구들도 저도 2명이 있어요. 제 동기들 중에. 이제 가장 많이 호소하는 감정은 더 이상 교단에 설 자신이 없다. 너무 두렵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행동이 아동학대로 또 신고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워서 제대로 이 지도를 할 수가 없다. 위축이 되는 거죠. 네, 위축이 되어서 할 수가 없다는 거고 또 이렇게 아동학대를 신고당하면 학교에서 낙인이 찍혀요. 학부모님들 사이에 소문도 퍼지고 저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대. 그리고 학교나 교육청이 교사를 지원하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다가 신고를 당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홀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너무 힘든 거죠. 너무 외롭죠, 그리고. 예. 야, 이게 정말 이제 평생 꿈이었던 교단을 그렇게 안타깝게 떠나게 되는 건데 네. 이게 실제로 이 퇴직하는 교사 선생님들이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어떤 수치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 수치를 최근 교육부 자료를 받아보니까 최근 3년 동안 재직 기간 5년 미만의 저연차 퇴직 교사가 21년도에는 239명 퇴직했는데 23년에는 341명으로 급격히 증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03학번인데 제가 입학할 때만 해도 선생님이 되게 인기가 좋고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네. 지금은 선생님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요. 특히 저연차 선생님들이 1, 2년 해보고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많이들 떠나세요. 저도 이제 자료를 보고 좀 더 첨언을 드리면 그 초등학교 교사의 퇴직이 특히나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교사의 전체 퇴직자가 2021년에 2,638명에서 2023년에 3,494명으로 약 1.3배나 늘어서 이 전체 학교급 교원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하고요. 그중 재직 기간 5년 미만의 이 초등교사 퇴직자가 2021년에 139명에서 2023년 189명으로 1.35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의원님,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지금 정서적 아동학대가 너무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다른 생활지도가 교사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법안입니다. 반복적, 지속적이거나 또는 일시적, 일회적이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또 뭐 사회 통념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뭐 이런
내용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법안이라는 게 너무 구체적이면 그것 외의 것들을 포함하지 못하니까 더 구체적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모호하면 모든 게 다 죄가 되니까 그 균형, 그 중간점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공간에서 정서적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건 당연한 부분이지만 사실 현 상황을 보면은 이 무너진 교사의 교권을 지금 보호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아이들의 그런 문제나 교사의 교권 이 가운데 균형점 찾아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 아동복지법 또 아동학대 처벌법은 약자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저도 아이 키운 엄마로서 너무나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다만 이 균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교사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활지도 상에 또는 학교 생활 중에 불만이 있을 때 어떤 보복의 수단으로 아동학대를 이용하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는 조금 더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아동학대 오남용으로 인해서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없어야 학교가 바로 서고 학생들도 학교에서 배워야 될 걸 제대로 배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법안이 이제 통과된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보완을 계속 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어떤 정책적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전 앞으로 이 수사 체계에 현장을 좀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전문가들도 함께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혼자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수집해서 자기가 스스로 증명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외롭고 힘든 시간이거든요. 이 내가 가르친 학생이 나를 신고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심리적 위축이 되는데 법적 절차를 혼자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법안 소위에서 상위 논의 중인 법안이 있는데 교육활동보호조사관을 둬서 교사들이 신고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를 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이제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을까 참 이렇게 좀 궁금하거든요. 뭔가 이 영화 속 써니의 아니 지금 저 머플러도 써니처럼 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느낌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셨죠? 학창 시절 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골목대장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부러졌을 것 같아요. 네, 막 남자애들도 가서 막 아무튼 제가 대장이었다고 어머님 그러시는데 제 기억엔 없습니다. 제 기억에 저는 옆에 친구들이 다 증언하는 거죠. 중고등학교 때 되게 모범적이고 성실한 학생이었다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 네. 자,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게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싹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게 지금 눈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이분을 만나시면서. 정말 정말 학창 시절 요즘 들어 생각하는데 학창 시절의 그 기억들이 그냥 학창 시절의 기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곱씹어 보면은 그때 생각하면은 슬프기도 하고 그때 그게 굉장히 서글프기도 하고 되게 기쁘기도 하고 막 웃고 울고 막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지금의 이 학창 시절의 기억들이 커서도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지금처럼 많이 애써주시고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 와, 이건 아닌데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넬슨 만델라의 이 말이 좀 생각이 납니다. 교육이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한 교육 현장이 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 당연히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 교사 출신의 백승하 의원님께서 앞으로 더 열심히 교육을 위한 많은 법안들 좀 만들어주시고 현장의 목소리 귀 기울여 주시기를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학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너무 강력하게 갖는 것 같아요. 자, 임 변호사께서는 오늘 삼행시 준비. 제가 삼행시 준비했습니다. 삼행시 준비했어요? 제가 띄워드릴게요.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위태롭습니다. 승. 승리하는 법이 아니라 인간다움을 배울 수 있는 학교를 좀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먼저 박수 좀 치지 마요. 근데 본인이 먼저 박수를 치지 근데. 언제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 이거 정말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도 학부모예요. 저도 두 아이를 지금 이제 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이제 곧 새 학기잖아요. 제가 요새 항상 사실 마음 한켠에 생각하고 있는 게 신학기 반배정 막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걸 걱정하는 게 사실 맞나 싶으면서도 이런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의원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는 학교다워야 되고 선생님이 선생다울 수 있는 그 환경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의원님께서 꼭 좀 힘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삼행시를 이렇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높아시는데 인변은 뭐 법조인이고 또 학부모의 엄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학부모 중에서도 그렇죠. 뭐 신고하고 이런 거 없죠? 아우 없어요. 무슨 큰일 소리를. 진짜? 그러니까 본인이 법조인이니까 조서 막 쓰죠. 막 조서 쓰고 아니, 학부모 면담할 때 약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이 보고 계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농담. 예. 자, 끝으로 22대 국회 교육 전문가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이루고 싶은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인지 의원님의 포부 담긴 한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선거 기간에 드렸던 말씀인데요. 저도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고 또 학창 시절을 행복하게 보냈던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아이들 키우기 좋은 나라, 또 아이들 가르치기 좋은 나라,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제가 교육계 출신으로서 입법 과정을 통해서 그런 나라 만들 수 있도록 더 정책과 좋은 정책과 제도로서 꼭 국민 여러분께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교육의 중심에 계신 교사들의 권리가 보장될 때 우리의 교육 미래도 밝아질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교육 현장을 위한 의원님의 노력에 응원과 지지를 보내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신 백승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을 몰랐다고요? 법을 잘못 알고 계시다고요? 법을 제대로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 법 읽어드립니다. 자, 인생을 살아다 보면 주변 사람들 덕을 톡톡히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면 이런 일이 더 많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참 힘이구나. 이게 네트워크의 어떤 장점이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아내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하면 아내는 힘들어합니다. 자, 아무튼 세 분은 어떤지, 네트워크를 믿는지. 사실 이런 변호사 업계에도 네.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아름아름이란 말이 있어요. 아름아름. 누군가 의뢰인이 나를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의뢰인이 나를 어떻게 아는가? 소개하는 거지. 아름아름. 누군가가 나를 소개해 줬을 때 운영이 되니까 그럼요. 저희도 아름아름 소개받는 게 굉장히 나 중요해요. 인변한테 소개받아 너무 괜찮았잖아. 괜찮죠. 생각부터 가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런 경우인 거죠. 저는 이제 김현욱 아나운서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뭐예요? 방송 섭외도요. 네. 사람을 많이 만나요. 오. 네, 전화번호만 수천 개다. 우리. 수천 개 뭐예요? 2만 개. 2만 개. 하여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 저는 뭐 이렇게까지 힘들겠지만 어쨌든 방송 섭외도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된다. 기리 씨는 꼭 개그맨이니까 뭐 아는 사람 엄청 많이 만나요. 그렇죠. 또 개그맨 또 포지션이 있으니까는 여러 사람들이랑 섞이기가 또 좋거든요. 그래서 특히 건강정보 프로그램 같은 거 한 번만 해도 의사 선생님들을 이제 맞아. 분야별로 알게 되잖아요. 야, 저는 이제 제가 건강 프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의사만이 하는 게 최고야. 그렇죠. 다 물어볼 수 있잖아. 네. 아무튼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인변은 변호사 비용을 그러면은 지인이 가면 좀 할인해 줍니까? 이게 저희는 이 지식을 돈을 받고 파는 직역이잖아요. 맞아요. 사실상 칼같이 또 계산해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지인 할인 당연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지인 할인은 어떻게 보면 서로 부담 없는 선에서 서로가 이제 주고받고 의상하지 않을 정도를 지켜주는 게 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법 읽다가 바로 지인 할인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얘기들 좀 먼저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먼저 사연으로 살펴보시죠. 사연 갑니다. 아이고, 나이가 드니까 그냥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아휴, 엄살 좀 그만 떨어요. 이제 다 났다니까 퇴원해요. 아니 내가 아프다는데 뭘 퇴원을 해. 네, 김현욱 환자 맞으시죠? 네, 상태가 지금 어떻죠? 아유,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 명의가 치료해 주셨는데, 아유, 당연히 괜찮죠. 아니, 침도 안 아프게 잘 놓고, 아이고, 한번 쿡 찔러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병명이 이렇게 나오고 그냥. 아이고, 제가 허준의 이 현신이라는 말을 좀 듣고 있습니다. 네. 동네방네 제가 소문 다 내고 있어요. 꼭 이 선생님한테 오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병원은 완전 단골이거든요. 할인 안 되나요? 아이고, 당연하죠. 제 형님 같은 분이신데 제가 지인 할인 좀 땡길 수 있거든요. 팍팍 할인해달라고 할게요. 아니, 이 보험사가 보험료 하나 딱딱 못 맞춥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일로 찾아오셨는지 좀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아니 병원비 보험 청구를 딱 했는데 저희 병원비보다 적게 나왔다고요. 아, 병원비를 할인받으셨던데 맞죠? 아니 내가 차곡차곡 쌓은 신뢰로 지인 할인을 좀 받았죠. 근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아, 할인받은 금액은 실제 지출이 아니니까 제외되고 지급이 됩니다. 뭐라고요? 아니 할인된 것도 결국 병원비잖아요. 병원비 다 돌려준다고 해놓고 순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 그러게 내가 이 조그만 요 깨알 같은 약관도 내가 다 읽어보고 왔는데 그런 말 없던데? 할인된 금액을 내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병원비가 이렇게 나왔지 않소. 나온 만큼 주셔야지. 그러니까 저희는 병원에 내신 돈만큼만 돌려드린다고요. 아니 인정할 수 없어.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누가 네. 오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 띵동. 아이고 뒷골이야. 이대로는 내가 못 참지. 병원을 먼저 가서 치료받고 법원 갑시다. 법원. 혹시 모르니까 이번에는 정가로 다 내고 갑시다. 네, 이렇게 해서 꽁투를 해봤는데 지인 할인을 받아서는 좋았는데 네. 이게 보니까 보험금 받을 때는 또 실망하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할인받은 금액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보니까 병원비를 할인받은 후에 보험사에 이제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네. 할인받은 금액을 본인은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보험사로부터 인정이 안 된 사건인데 실제 사건이죠. 맞습니다. 그 A씨가 있는데 네. A씨가 지난 2005년에 B사의 보험 상품을 가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상품은 실손보험이었고 네. 특약으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 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이 입원 진료, 입원제 비용, 수술비 등을 보장을 하는 그런 상품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후 A씨가 2016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오래 있었다. 서울시내 한 한방병원에 입원해서 10일에 걸쳐가지고 예,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를 하게 꽤 됩니다. 기네. 네. 그런데 이제 보험사가 청구 금액 중에 지인 할인 명목으로 할인받은 금액이죠. 1,800만 원이 A씨가 실제 지출한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을 이제 공제한 후에 보험금을 지급을 하면서 네. 재판에 넘겨진 그런 사건입니다. 야, A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이 보험금을 다 못 받았다고 생각을 예.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보험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 사례 A씨처럼 보험사의 어떤 보험 지급을 청구했는데 다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이런 거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받은 돈이 있는 건지 채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법원에 확인해달라 이런 소송들도 사실 실무적으로도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 저는 이해가 돼요. 1,800만 원을 더 이거 안 낸 건데 돌려주면 네. 사실은 부당이익을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낸 병원비보다 더 가져가는 거니까. 근데 또 환자 입장에서는 아니 그건 내 능력으로 할인받은 거고 원래 병원비 이만큼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보험 약관이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자, A씨가 계약한 상품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수술비 등 전액을 보상한다라는 특약이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 특약이 이제 쟁점이 되다 보니까 네네. 재판이 이제 대법원까지 갔는데 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다르게 판단했구나. 네, 1심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이 최종 확정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 된다라면서 이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네. 반면 2심에서는 이 약관이 모호한 경우에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좀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걸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보험금 지급 기준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이라고 네. 이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 재판부가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약관이 좀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불명확하다 이렇게 표현이 하는데 불명확할 때 이걸 해석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보험 약관의 내용이 약간 불명확하다면 약관은 보험사에게 불리하게 그렇죠. 이 보험 계약자에게는 유리하게 해석을 하도록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약관을 작성한 이 보험사 측에 좀 더 책임의 무게를 두는 것인데 보험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보험 계약자가 더 약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보험 계약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해석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무튼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려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최종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대법원은 1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 그러니까 2심 판단에 보험 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라고 예. 하면서 원고 승소 취지로 이제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건의 약관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비급여 진료 행위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비용을 담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할인받은 부분은 특이하게 보상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관 조항의 내용은 다의적으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서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네. 결국엔 환자가 지불한 금액만 진료비로 그렇지. 준다고 네, 얘기하는 그러네. 거네요. 맞습니다. 상법에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상법 이제 665조에 따르면요.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씨가 지인 할인 받은 금액까지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면은 실제로 손해를 본 것보다 더 큰 금액을 보상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당이득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손해보험의 취지와 맞지 않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에서 고려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해도 더 받으면 사실은 이게 보험 사기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도 언뜻 들어요. 자, 근데 이런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진료비 영수증에는 병원비 일체를 지급한 걸로 돼 있는데 따로 할인 비용을 환급받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내고 뒤로 돌려서 이제 받는 거지. 그쵸.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거 바로 모르잖아요. 보험 사기죠. 아, 이게 사기구나. 그렇죠. 이게 사기죠. 이건 진짜 사기구나. 허위 진료비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거나 하면은 이게 바로 사기입니다. 그러네. 형도 굉장히 중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처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법은요. 보험 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고 형량이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런 보험 사기를 통해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50억 원 이상일 때 각각 가중처벌하는 그런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어우, 세구나. 이게 사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환자가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게 진료비를 조정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 걸로 들었는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없나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2016년에 그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할 때 그 다초점 렌즈 값이 실손 의료보험 그 보장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안과 의원이 검사료를 이제 부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충분한 보험금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A 보험사가 병원과 환자들이 검사비를 부풀려서 이제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해서 보험금을 이제 편취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은 같은데 용도를 다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옮겨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마음대로 했다 이제 이런 취지네요. 어떻게 보면. 이 병원의 진료비는 의사가 이 책정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또 보험금 청구를 많이 받으라고 한 걸 보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인 거고 이게 애매하네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죠? 대법원은요, 이 A 의원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 일관되게 이 검사료를 책정했고 실제로 그에 해당하는 그런 검사도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은 A 의원에 납부한 그 진료비 내역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고 이것을 사실과 다르게 어떤 허위의 사실을 기재해서 보험금을 청구한 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의원의 손을 법원에서는 들어줬습니다. 예, 아무튼 원칙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자, 김기리 씨 오늘 마무리는 기리 씨의 한 줄 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김현우 아나운서 너무 반가워서 네. 한 줄 평, 한 줄 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랩. 오. 보험 약관의 나이부터 약관 읽어. 요. 요. 보험은 정말 약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안 읽고 이제 뭐 계약을 했는데 사실 좀 읽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꼼꼼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르면 또 물어보시면 돼요. 네. 네. 자, 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좀 해야 된다. 이런 부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요. 다들 잘 챙기자고요. 오늘 김일중 아나운서 대신에 제가 2회에 걸쳐서 녹화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랑 하기 더 편하죠? 제가 농담으로라도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그렇게 얘기해버리시니까 제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어차피 다음 주부터 우리는 김일중 해야 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예, 일중이랑 친해요. 그래요? 자주 놀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법 많이 소개해 주시기를 세 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